간지는 평범한 목표와 꿈을 가진 평범한 아이였고 밖에서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어느 날 누나가 암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병원에서 누나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체열을 탈했지만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제나 치료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의학의 불행한 현실 때문에 누나는 희생되었고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게임을 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던 대신 약에 매달리게 되었고 스스로 최고의 약사가 되어 암 치료제를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박사 학위를 마치고 자신의 분야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구실에 머물며 연구 논문을 쓰고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그렇게 건강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 그는 40분 동안 짧은 낮잠을 자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낮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과로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눈을 뜨자 그는 자신이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 앞에 어린 소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창밖을 보기 위해 다가가지만 여전히 매우 약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녀는 그에게 침대에 있으라고 소리칩니다. 소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번개를 맞아 짧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과도한 무리 때문에 죽었고 이제 다른 세계로 순간 이동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소녀에게 많은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말하고 소녀는 그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는 파르마라는 금발의 어린 소년의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우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보이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시녀인 듯한 로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몸이 따끔거린다며 붕대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곧 따뜻한 물을 가지러 갑니다. 붕대를 풀던 중 그의 오른팔에 새겨진 문양을 발견하고 즉시 자세히 살펴봅니다. 번개 모양의 문양을 보고는 곧바로 그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그것을 의료의 신의 표시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의료의 신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약은 그들의 가족이 숭배하는 신과 같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녀에게 주변을 보여주고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홀로 데려가 그들의 가족 전체가 대대로 왕실 약제사였으며 대공의 지위에 올랐고 그것은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입니다. 그녀는 몇몇 초상화를 보여주며 그에게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유학을 간 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학을 마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가족이 약사로서뿐 아니라 뛰어난 마법사로서도 매우 존경받는다고 말합니다. 파르마는 약간 흥분해서 자신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그러자 롯은 놀라서 그가 마법 사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그 말에 그녀는 흥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며 마법 사용은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물 마법사였고 그것도 매우 뛰어났다고 말하며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해보라고 합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다가 물의 화학적 조성을 생각하고 분자 구조에 대해 생각한 후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그의 손에서 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가 정원에 많은 물을 뿌리고 멈추려고 하지만 결국 많은 물을 정원에 뿌리고 멈추려 애쓰다가 겨우 물줄기를 멈추고 결국 기진맥진합니다. 정원에 있던 롯은 그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위층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는 다른 분자 조성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분자 구조를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학 지식도 잊었는지 묻고 그를 도서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그곳이 그의 개인 도서관이며 그는 그 안에 모든 책을 암기했다고 말합니다. 책이 너무 많아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아무 책이나 집어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을 보니 그 소년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책인데도 말이죠. 그런 다음 저녁 식사를 위해 불려가지만 가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질문을 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 보는 책이지만 말이죠. 그러자 저녁 식사에 불려가지만 가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녁 식사 도중에 갑자기 질문을 던지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억력을 시험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중간에는 위압적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회복을 기뻐하며 식사 중에 그에게 의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맹세컨대 제 아버지였다면 트러큰 이시카이를 다시 평범한 세상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다행히도 그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파르마에게 내일부터 마법 수업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파르마는 동의합니다. 다음날 그는 내려가서 엘린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그가 자신이 알던 파르마와는 매우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억이 흐릿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그의 아버지의 제일 뛰어난 제자이자 그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마법을 기억하는지 묻고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복습 수업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불물공기 흙을 포함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를 강둑으로 데려가 지팡이를 가져왔는지 묻고 그는 자신의 바지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묻지만 그녀는 평균 이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방 암벽에 있는 지팡이를 보았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는데 상당히 큰 지팡이라서 태국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딴소리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큰 지팡이를 건네주며 기본적인 분수 마법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아 강가로 가서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한번 시범을 보이려고 하니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분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모습에 그는 감탄합니다. 내가 밤에 지팡이로 물 없는 분수들을 만들어내면 그는 매우 감탄할 겁니다. 많은 물 없는 분수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지팡이를 건네주며 따라 해보라고 말합니다. 정말 형편없는 선생님이네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어쨌든 파르마는 능글맞게 강가로 가서 결국 내가 밤에 만드는 분수에 필적할 만큼 큰 분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 쓰러집니다. 그에게 달려가 안부를 확인하고 각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마나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가 자신의 마나를 모두 써버린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녀는 더 작은 지팡이를 가방에서 꺼내 그에게 단단히 잡으라고 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잡는데 매우 능숙해 보였고 알고 보니 그것은 마나를 측정하는 일종의 계량기였고 지팡이는 부러져 버립니다. 그녀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전례가 없었다고 말하며 그의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신이 결국 그의 팔에 새긴 문신을 보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빛나는 것을 보고 놀란다. 파르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것은 아무렇게나 생긴 표시가 아니라고, 이것은 의술의 신에겐 표식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도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마나 측정봉을 잡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날 수업을 중단한다.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 놀다가 그는 깨닫는다. 집중하면 누구든지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집중했을 때 엘린의 손가락이 파랗게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는 오늘 아침에 다쳐서 그가 옳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그것이 의학의 신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능력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고는 덤불 속으로 도망친다. 정말 미친 생각이군. 다음날 그는 깨어났고 아버지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엘린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 이상 그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알려준다. 매우 이상한 일이다. 아버지는 그에게 약과 짧은 편지를 건네주며 그녀에게 전해주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한다. 그는 엄청나게 큰 토트 저택으로 가서 기다린다. 방안을 서성이며 어제 얼마나 무서웠는지 떠올리고 있었다.
홀의 정문이 열리던 순간,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의 엘린이 온몸을 감싼 갑옷을 입고 문에서 나와 그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절대 그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애원한다. 그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하고 자신은 지팡이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녀를 조금 안심시킨다. 그녀는 얼굴 가리개를 벗지만 여전히 문간에 서 있다. 그녀는 그에게 왜 왔냐고 묻고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 약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만 파르마가 그를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겁에 질린다. 약에 독을 탔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시킨다. 그러고는 현대 과학 지식으로 만들어낸 약과 바를 연고를 건네는데 그건 역시 독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겁에 질린다. 그는 자신에게 해칠 의도가 없다고 안심시키며 여전히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며 그녀는 그가 말 그대로 의학의 신환생인데 무엇을 더 배울 필요가 있냐고 반박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신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녀가 따라올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마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 세상의 마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서관 전체에 마법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 서적들로 가득 차 있고 설령 그에게 약간의 추가적인 마법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제어해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예쁜 꽃다발을 건네주며 만약 그녀가 자신의 스승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꽃을 가져가고 그녀의 집을 떠나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정원을 거닐던 중 엘렌이 그에게 다가온다. 다시 갑옷을 입었지만 더 편안해 보인다. 그의 마법이 너무 강력해서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걸 알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약에 대해 감사하며 아버지의 약도 이렇게 빨리 효과 본 적이 없다며 그의 약은 마치 기적 같다고 말한다. 그에게 과외를 해주기로 했다며 무슨 일이 생겨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인도로 가자고 한다. 그들은 섬에 도착하여 하루 종일 새로운 마법 주문을 배우고 훈련하며 다양한 속성들을 섞어본다. 그녀는 그가 놀랍도록 빨리 배우고 있다며 마스터해야 할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순식간에 이 주문들을 외웁니다. 그 후 계단에 앉아 하인들을 마치 스토커처럼 쳐다보지만 메모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 마법의 눈 능력을 사용하여 하인들의 모든 질병들을 적어둡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도 적습니다. 마침내 모든 하인들을 살펴본 후 그는 롯을 바라보는데 알고 보니 손에 건조한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딱지가 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현대의학 지식을 이용하여 롯의 손을 위한 약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현대 화합물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최고의 현대의학을 구합니다. 그리고 랏에게 가서 약을 건네주며 이 약이 그녀의 손을 치료해줄 거라고 말하자 랏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서 다른 하인들과 어머니에게도 이 약을 나눠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고 여러 가지 약을 만들었으니 걱정 말라며 함께 다니며 각 하인들에게 약을 나눠줍니다. 하인들은 기뻐서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랏은 그를 바라보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약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약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귀족들과 농민들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농민들은 귀족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슬퍼하며 서민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테이블에 앉아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여동생 블랑이 수두에 걸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지구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여자의 방에는 3주 동안 아무도 들어갈 순 없다고 몇몇 하인들을 제외하고는 마치 4년 전 파르마가 수두에 걸렸을 때처럼 말이야. 그는 그 사실을 명심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자신이 만들어야 할 약의 화학적 조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복잡한 약을 만들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시도 끝에 결국 성공하고 그의 누나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는데 누나는 상당히 아파 보입니다. 누나는 그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약이 있다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알약이 쓰다고 먹기를 거부해서 그는 마카롱에 숨겨서 그녀의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 넣습니다. 약을 먹은 후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묻고 아버지가 아직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아직 읽지 않은 책에서 찾았다고 변명하며 비밀로 하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그녀를 진찰하는 동안 그는 누나 방으로 갑니다. 병이 왜 그렇게 빨리 나았는지 놀랍니다. 저녁 늦게 파르마는 간단한 현미경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왕도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걱정하는 것 같고 숨기려 하면서 기침을 합니다. 파르마는 아버지께서 폐 질환을 앓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만 아버지가 스스로 치료할 만큼 충분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 왕실의 소환이 왕비로부터 직접 온 것이며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자신이 조수로서 함께 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과 다른 귀족들에 대해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얼마 후 왕도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을 북적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궁궐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긴 머리의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맞이하고 안으로 데려갑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방으로 말이죠. 그의 아버지는 왕비의 현재 상태를 묻고 포니테일 남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의학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왕비의 침대 옆으로 가서 절을 하고 그 후 왕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에 한 발짝 들어간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그의 아버지는 왕비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보고 파르메에게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라고 한 후 그녀의 피를 뽑습니다. 샘플을 채취하고 마법 같은 검사를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창가로 가서 여왕의 별자리를 보고 여왕이 살지 죽을지 결정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의사네요. 그들은 별을 확인하고 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저으며 여왕을 구할 방법이 없고 내일 죽을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시 여왕에게 가서 가방에 있는 약품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파르마는 그가 여왕을 마약에 취하게 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크라에게 취하게 하려는 겁니다. 여왕은 그에게 자신이 살 수 있을지 똑똑히 묻고 그는 약이 정말 강력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대답하며 여왕이 고대 향유를 깊게 들이쉬도록 한다. 궁궐 사람들이 장례식 준비를 논의하는 소리가 들리자 파르마는 돌아서며 이것이 단순히 안락사를 위한 큰 의식일 뿐이며 그의 아버지는 단지 여왕의 죽음을 편안하게 해주려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파르마는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여 여왕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그녀의 폐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암일 수도 있고 결핵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그는 그것을 좁혀 에이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시대에는 이 병이 불치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의학으로 그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울면서 여왕에게 가서 여왕이 죽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여왕은 극도로 슬퍼 보이고 바로 그때 파르마는 그녀를 죽게 둘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그녀 앞에 절을 하고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약으로 그녀의 병을 치료할 허락을 구합니다. 그의 행동에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옆을 지나가며 그에게 이런 쓸데없는 짓에 대해 묻습니다. 파르마는 여전히 자신이 여왕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상황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꾸중합니다. 하지만 여왕이 그를 제지하며 파르마가 원하는 대로 해보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왕을 취하게 하려 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파르마는 여왕에게 감사를 표하고 급히 법정을 나와 방에 들어가 얼음 마법으로 문을 잠급니다.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만 파르마는 집중하려고 했으며 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혼합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라서 그는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을 그려서
상상하고 합성하기 전에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자신의 마법으로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파르마에게 그 병은 불치병이며 그는 여왕에게 더 많은 문제와 고통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르마는 그 병이 불치병이 아니며 그의 아버지는 그저 내가 아는 다른 어떤 어리석은 여자아이들처럼 점성술을 믿는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돌아서서 약을 합성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점성술에 대한 그의 싫어함에 다른 어리석은 여자아이들처럼 기분이 상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얼음 폭풍을 날리기 전에 이것도 실제 과학이라고 말해줍니다. 파르마가 돌아서자 그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지팡이를 들고 나처럼 매일 아침처럼 그에게 어떤 기적의 약에 대해 말하는지, 약이 단지 독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면서 말이죠. 파르마는 아버지에게 굳게 든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내 무서운 삼촌처럼 아버지는 거절하고 그에게 얼음 폭풍을 더 날립니다. 파르마는 돌아서서 재빨리 마법 방벽을 쳐 공격을 막고 그의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한 후 그 앞에 거대한 얼음벽을 셉니다. 아무도 지팡이 없이 주문 없이 마법을 쓸 수 없는데 그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르마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아들이 아닌지 묻습니다. 지팡이 없이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는 파르마에게 네가 누구냐고 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묻습니다. 파르마는 자신의 베이비 부머 아버지에게 이시케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 아버지는 결국 카마수트라 글이 가득한 그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파르마에게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냐고 묻자 파르마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꿈을 꾸었고 갑자기 의학과 카마스트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의학의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냐고 묻지만 파르마는 솔직하게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만약 그가 정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자신의 지팡이를 좀 이상한 내 삼촌과는 달리 칼집에 다시 넣습니다. 파르마는 존경심을 보이며 벽 전체를 증발시켜 그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합니다. 아버지는 파르마의 원소가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약을 합성하기 시작하고 완성되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는 여왕에게 다가가 여왕이 앓고 있는 병이 에이즈이며 여왕이 기이한 동물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최소 반년 동안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약을 주기 전에 그는 다가가 여왕에게 고성능 현미경을 통해 책 속의 박테리아를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박테리아와 다른 병원균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 잔 중 하나를 마셔서 그녀를 독살하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여왕은 낡은 잔을 직접 마십니다. 모든 귀족들이 현미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어 놀라워하며 본 것에 대해 그에게 이게 무슨 마법이냐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와 술 한 병과 마약을 조금 주면서 카마수트라를 즐기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파르마와 그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카마수트라 필기를 비교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지 결정하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파르마가 가진 지식에 놀라며 신의 축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왕국의 여왕을 위한 왕진을 다녀온 지 석 달이나 되었고 파르마와 그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카마수트라 필기를 비교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지 결정하는 일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파르마가 가진 다양한 자세에 대한 지식에 놀라며 신의 축복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최근 의과대학 사람들이 찾아와 이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파르마는 즉시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만이 청색 메스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과대학에 말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 약을 절대 만들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는 그 약을 팔고 유일한 생산자가 되어 시장을 독점하려 합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유일한 생산자가 되려고 합니다. 파르마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진짜 의도는 그 약의 제조법을 공개하여 모든 약국에서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그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이 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각해지며 이제 그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제약업계뿐 아니라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왕을 증오하는 종파들이 앞으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파르마에게 누군가가 왕궁 안에서 에이즈 발병을 고의로 조장했다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즉, 여왕이 적과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며 매우 후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파르마는 에이즈는 초기에는 명확한 증상이 없으며 그녀에게 병을 옮긴 사람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마 모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사소한 정보에 놀라며 신이 그에게 에이즈에 대해 강의를 했냐고 묻지만 파르마는 자신이 쓸모없는 아버지와 달리 카마수트라의 지식을 실제로 활용한다고 대답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사소한 정보에 놀라며 신이 그에게 에이즈에 대해 강의를 했냐고 묻지만 파르마는 자신이 쓸모없는 아버지와 달리 카마수트라의 지식을 실제로 활용한다고 대답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여왕의 뺨을 때리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그는 왕궁을 방문하고 여왕의 방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왕의 유산 실패를 담당했던 젊은 남성 시종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파르마에게 여왕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파르마는 당황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는 그가 결국 여왕의 병을 치료했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파르마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그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는 약국을 열어 원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크랙을 팔고 싶다고만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여왕의 정기 검진을 합니다. 그는 새로운 증상을 적어내리고 복용량을 조절한 후 여왕에게 그녀의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두어 달 안에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곧 다시 격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퀸은 웃습니다. 하지만 파르마는 최소 2달은 금욕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최종 단계에서 회복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 말에 퀸은 놀란 듯하지만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이후로 사회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졌고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함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파르마는 말하지만 이내 그녀를 위로하며 퀸은 에이즈에 걸린 이후로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게 추락했고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파르마는 그게 바로 너무 쉽게 관계를 맺은 대가라고 말하지만 그녀를 위로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녀는 항상 자신을 존중해줄 아들에게 늘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들어본 거짓말 중 최악이야. 그도 많은 놈들이 그녀를 숭배하고 그녀가 죽는 날까지 계속 숭배할 거라고 말해. 이런 말에 그 관심 갈구하는 여자는 매우 행복해하며 잠시 파르마를 무시하고 편히 빈둥거린다. 다음날 그와 그의 아버지는 모두 왕궁으로 소환되고 둘 다 완전히 망가진다. 그들은 궁정에 들어가 거대한 무언가로 가득 찬 것을 본다. 여왕이 왕좌에 앉아있는 동안 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왕은 파르마의 아버지를 불러 횡설수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공영에 처했을 때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는 매우 놀란 듯한 파르마를 군중 속에서 불러냅니다. 파르마는 조심스럽게 여왕에게 다가가고 여왕은 지팡이를 그의 어깨에 얹으며 그의 훌륭한 봉사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칭찬한 후 훈장을 수여하고 그의 아버지처럼 그를 왕실 약제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허락하여 그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왕궁 도시의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땅에 약국을 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소식에 파르마는 기뻐합니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고 그가 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왕실 목수 건축가 그리고 석공들이며 왕비가 약국 건설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름답게 하도록 직접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르마는 자신이 약국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꾼들은 약국을 짓지 않고 궁궐로 돌아가면 왕비가 그들의 목을 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엘렌이 활기찬 모습으로 방에 들어와 그에게 아버지가 약국 건설을 돕도록 자신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파르마는 다른 약국들을 둘러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직원들은 즉시 여왕이 그들의 가족이 햇빛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파르마는 마침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연필과 종이를 집어들고 자신의 꿈의 약국 설계도를 매우 정밀하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자
건설업자는 그에게 약국 이름을 정할지 묻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약국 이름을 평행세계 약국으로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건설은 꽤 잘 진행되고 있고 이제 하청업자는 그에게 자신의 약국 이름을 지을지 물어봅니다. 그는 엘렌에게 다가가 이름이 너무 화려하지 않을지 묻습니다. 조용히 하고 싶고 원치 않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렌은 귀족의 아들이 약국을 연다는 것은 획기적인 뉴스이며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야기하기 전에 뚱보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가 이것이 단지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들의 가게를 봅니다. 그는 파마를 보고 가게 주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파마는 자신이 매일 밤 자신의 어머니를 소유한다고 말한 후 가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뚱보는 자신이 의학조합 출신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막대 사탕을 팔지 단단한 사탕을 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는 다른 일을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아요. 파마는 뚱보 엄마가 그의 막대 사탕을 매우 좋아하고 그녀가 유일한 고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제 의약품을 팔 거라고 합니다. 그는 뚱보에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려면 그의 길드에 등록해야 하는지 묻지만 뚱보는 그들의 길드는 귀족들의 등록을 받지 않지만 그가 간청한다면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파마는 혼자 일하고 싶고 더 나은 약을 더 싼 가격에 팔아 뚱보의 길드 전체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에 격분한 뚱보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엘렌이 그를 제지하며 미치기 전에 비켜 있으라고 말하고 그를 포트, 로스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자 뚱보는 너무 놀라 도망친다. 파르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최종 점검하고 엘렌에게 회계와 돈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라시 자신을 고려해보라고 말한다. 자신은 읽고 쓰고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말 괴물 같군. 하지만 파르마는 완벽한 여성 혐오자라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여자아이는 심부름이나 하는 거라고 말하며 그녀를 심부름꾼으로 삼겠다고 한다. 돈 같은 건 전혀 다룰 줄 모르는 그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단순한 롯은 곧장 동의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고는 다시 엘렌에게 돌아서서 그들의 계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택으로 돌아와 모든 하인들과 자매 그리고 롯이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인지 묻고 세드릭이라는 사람이 지난 몇 년간의 그의 관대함에 감사를 표하며 오늘부터 파마 가문의 회계사를 그만두고 농장 주변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감정이 북받친 것이죠. 그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주장하며 그 점을 고려하여 파르마의 아버지는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르마는 무릎이 더 좋았더라도 여전히 일하고 싶냐고 그에게 묻고 세드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격리 업무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그는 달려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약국 격리로 세드릭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아버지는 파르마가 그를 고용할 수 있도록 세드릭을 해고했다고 말씀하시고 하인 중 한 명에게 거대한 상자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게를 연 파르마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파르마는 상자를 열고 금화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런 신탁기금 자녀들은 정말 싫어. 그는 팜에게 이 돈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그의 약국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라고 말하는데 돈이 무한하다면 솔직히 그리 어렵지 않지. 약국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몇 주에 한 명 손님을 받기도 어렵고 장사가 형편없어서 파마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엘렌은 평민들은 보통 오랫동안 다니던 같은 출신의 약사나 의사를 찾고 귀족들은 그냥 자신들이 이용하는 곳을 이용한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약사가 집에 방문해서 질병을 없애도록 하는 것. 왜 사람들이 새 약국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보려 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한숨을 푹 쉬었다. 그때 막 로트가 손에 서류 더미를 들고 방에 들어와서 자신이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며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새 약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고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문에 황실인장이 찍혀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이 약국은 여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극도로 고위층 귀족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약국 밖에 무서운 모습의 경비병들이 서 있다는 것이었다. 가게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지만 냉담한 태도 때문에 일반인들을 겁먹게 만드는 것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텔레튜비를 경비로 세우라고요? 다음 문제는 그들이 그런 고급스러운 가게 안에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것 중 가장 중산층스러운 말이네요. 다음은 귀족 앞에서 적절한 에티켓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사람들이 약값이 경쟁사보다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그들이 시험 소유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매우 공평합니다. 그들은 매우 공정하게도 시험 소유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기로 결정하고 고맙게도 이 첫날 손님이 오는데 알고 보니 옛날 선원이 메스꺼움을 줄이는 약을 원했습니다. 그는 약을 받고 물을 마시고 떠나면서 단골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파르마가 그를 멈추고 비타민C 알약을 주면서 선원들은 임질에 걸리기 쉽고 이 알약이 그 문제로부터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당황한 듯 보이며 약을 거부하기 전에 말합니다. 누군가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핑계를 댔다. 파르마는 그를 따라가서 그 노인이 매우 낮은 목소리로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더 조사하기 전에 특정 웹사이트에서 자주 보았던 가면을 쓴 엄마와 아빠에게 저지당했다. 그는 그들을 가게 안으로 데려가 자신의 취미는 침실에 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그냥 입 다물라고 하고 가게를 구경시켜 달라고 했다. 파르마는 그들을 가게의 여러 층으로 안내하며 먼저 약을 팔 곳인 주요 매장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구역은 환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며 저 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을 위한 격리실도 있습니다. 그 후 그는 화장실과 부엌을 보여준 다음 자신이 만든 개인 연구실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크랙 제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투어가 끝난 후 그들은 소파에 앉아 고객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화장품을 만들어 귀족들에게 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인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주신 최고의 아이디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분위기를 망치며 그에게 하얀 가루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분위기를 망치며 그에게 그 하얀 가루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파르마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그걸 눈치챘다고 밝힙니다. 피부를 하얗게 하려고 이 흰 가루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요. 게다가 이 가루를 사용하면 기대 수명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는 갑자기 아버지가 예전 미용 제품에 함유되어 있었지만 현대에는 금지된 중금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더 나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지만 더 말하기도 전에 무척이나 놀란 젊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파르마에게 그가 여기 약사냐고 묻습니다. 그의 여주인이 마차 안에서 쓰러졌다고 하면서요. 파르마는 곧장 그 뒤를 쫓아 마차에 도착하고 매우 창백하고 약해 보이는 젊은 귀족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음흉한 눈으로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만 손에 난 몇 군데의 상처를 제외하고는 몸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그는 이 소녀가 더 창백하고 깨끗한 피부를 얻으려는 사열이라는 의료 절차를 따랐을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자신의 약국으로 데려가 빈혈약을 줍니다. 그녀는 기운을 차리고 자신의 호감이 있는 남자가 더 흰 피부의 여자를 선택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시작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참으로 인종차별적인 꽉 막힌 자식. 차이고 나서 바보 같은 짓을 하며 그를 되찾으려고 했지. 헬스장에 가서 가면을 쓴 괴물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는 그녀에게 의사가 시술해도 위험한 짓이니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화장품을 주겠다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의사가 시술하더라도 매우 위험한 일이니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새로운 화장품을 주겠다고 말한다.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오자 그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무거운 금속이 없는 파우더와 파운데이션을 건네주는데 그녀는 그것을 즉시 마음에 들어 한다.
이것과 로트의 광고 덕분에 많은 고객들이 가게를 방문하여 다양한 제품을 사기 시작했는데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고객들이 가게를 방문하여 여러 제품을 사기 시작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그 소녀가 친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지만 이때는 화장품이 이미 다 팔려버린 상태라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방 안에 앉아 그녀가 그의 사업에 투자하고 화장품만 취급하는 그의 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계사가 긍정적인 신호를 주자 그는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잠시 후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제조하는 연구소와 함께 또 다른 가게가 만들어집니다. 여성은 심지어 화장품 전문 신뢰할 수 있는 여성 약사들을 여러 명 고용하여 팔마 밑에서 일하게 하고 이 제품들의 공급을 늘립니다. 새로운 미백 파우더 소식이 여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여왕은 파르마를 불러 그의 사업에 대해 묻자 파르마는 여왕에게 새로운 립글로스를 선물합니다. 여왕은 립글로스를 바르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지만 파르마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과하면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왕은 앞으로 자신이 가장 먼저 이 화장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제품 가격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사업가들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르마는 동의하고 가격 인상을 약속합니다.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파르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예감하며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